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수봉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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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한 주는 이재명 대표 피습이라는 워낙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바른소리TV 운영자 진정화 씨와 그리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만나볼게요. 추적을 해보기로는 12월 13일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집회, 여기 이재명 대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렇죠. 나타났던 장면이 지금 포착이 됐고, 또 1월 1일 봉하마을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도 있었던 걸로 지금 포착은 됩니다만, 진정화 씨는 어제 처음 보셨단 말씀. 그 정도로 지지자들 사이에 오셨어요 인사할 정도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이 가시는 장소가 그런데 빼고도 중앙지법에도 지지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재판 받으실 때요. 예. 그때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가거든요. 그쪽에 있으면. 예. 그러니까 좀 처음 봤던 분위기고 좀 어색했어요. 약간 왜 저렇게 했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진정화 씨가 직접 촬영하신 어제 생중계 네. 영상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 파란색 왕관을 쓰고 어느 정도 시점부터 이 대표를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맨 처음에 저도 그 대표님을 생사했잖아요.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느낌이. 왜냐면 그분이 파란색 왕관을 써서 눈에 좀 띄거든요. 눈에 띄고 있고 계속 그분도 아침 9시 넘었을 때부터 온 것 같고 계속 주위로 서성이고 대표님한테는 접근을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했었어요. 사인해 주세요. 소리를 들리는데 보통 지지자들은 대표님한테 오면은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소리를 치면서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까이 다가오면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대표님 사인해 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진 않아요. 그렇게 사인해 주세요 도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예, 없죠. 다 겸손하게 대표님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인할 수 있는 종이나 사인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오거든요. 대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전반적으로 달랐다. 지지자들이 보통 보이는 모습과는 달랐다. 그런데 사인해 주세요라고 외치면서 흉기를 휘두른 그런 상황.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 대표는 바닥에 쓰러졌고 가해자는 주변 인파에 의해서 즉시 제압이 된 거죠. 그 안에 사복 경찰들이 계속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경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보시면 그 기자들 뒤에도 있고 이렇게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그냥 마주치고 그냥 바로 뒤로 넘어지신 거죠, 그냥. 자, 박성준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인데요. 수술을 어제 2시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아침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대표님은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 중환자실은 이제 하루에 한 번만 가족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만큼 상황이 좀 심각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의자 신상을 놓고 대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한 건지. 경찰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좀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면이 있어서요. 당 차원에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도대체 누구고 범행 동기가 뭐고 어떻게 그 범행을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의 정치적인 해석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예단하거나 그런 것은 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소문이며 음모론이며 흉기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말들 나오는데 당에서는 축축성 발언을 자제하라 강력하게 주문하셨네요. 아니 추측성을 떠나서 지금 현장에 그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그 기자들도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자 아닙니까? 그 거기에서 추측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의 그 화면을 그대로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추측할 필요가 없고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조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추측을 합니까, 그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우설 이런 걸 떠나서
범행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예단하고 추측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달라 이제 그런 그렇죠. 요청을 당에서는 하신 거군요. 네네. 국회 일정은 일단 연기가 되는 건가요? 국회 일정, 또 당의 공천 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먼저 최고위원회도 이제 열릴 테고요. 또 비상의총도 열리지 않습니까? 예. 당의 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아마 의견을 나눌 거고요. 또 비상의총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공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그 당내 탈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주였는데, 네네. 이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차분하게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테러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위기이고, 그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테러인 건데, 예. 그러면 우리가 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럼 가야 할 길이 뭐냐. 차분하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단일대요, 단합과 통합을 통해서, 정말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차분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1월 3일 수요일에 있었던 피습 현장 당시 목격자 진정화 씨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진 씨 인터뷰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가 현장에서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뭐 사인해 주세요 할 때 보통 소리를 안 지르는데 뭐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간다든가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그 박성준 대변인 인터뷰에서는 이제 피의자 당적 갖고 지금 논란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범인에 관련된 범행 동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당적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명계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합과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들 바탕으로 오늘 또 취재 뒷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 얘기를 들으면 영상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봤지만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취재 간 기자들도 많잖아요.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사실 뭐 취재 간 기자들이나 아니면 안에서 그냥 그 국회에서 영상으로 본 기자들이랑 좀 얘기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들도 결국에는 이제 그 현장에서 볼 때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으니까 네네. 뭐 영상으로 본 기자들이 오히려 더 자세히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게 좀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이렇게 차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가 오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할 때 네. 차로 좀 넓은 공간으로 간 다음에 헬기로 이동을 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경정맥이었냐 뭐 경동맥이었냐, 그러니까 공격당한 부위가. 그래서 네네. 이제 경정맥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동맥적으로 그 상처가 났다고 하면은 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정말 뭐 큰일 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좀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사람 만날 때 굉장히 걱정들이 많이 되고, 기자들도 사실은 조금 그런 걱정을 하죠. 이제 현장 나가는 기자들한테 좀 조심하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지난해에 그런 묻지마 폭행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쵸. 네네. 이런 거랑 좀 점점 연동이 되면서 이제 외부에서 사람 접촉하는 거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이런 분위기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저희 야당 말진 기자 말이 굉장히 놀랍고 좀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다. 이게 뭐 지금 진짜 맞아?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네네. 지난 대선 때 이제 송영길 망치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이제 저희 말진 기자들한테 그런 비슷한 상황 생길 수 있다. 특히 총선 이제 유세 들어가면.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생길 줄 몰랐고, 또 총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정치인들도 물론이고 기자들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점이 좀 노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적 논란도 그렇고 무슨 정치인에 대한 경호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헬기 이용, 뭐 브리퍼 논란, 이런 문제들이 이게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논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도 일일이 대응하기도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병원 이송이나 당적 논란 같은 거는 사실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증오나 혐오 정치 때문인데, 특히 당적 논란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처음엔 되게 조심스러워했어요. 이제 이게 혹시 어떻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 부인하기도 뭐 적극 뭐 호응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경호 논란으로까지도 약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 사건이 벌어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목요일에 광주를 갔었는데 경우가 굉장히 네, 강화됐잖아요. 특히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김무성 대표가 금남로에서 뭐 물병 세례를 받는 등 좀 광주에 가서 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도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아마 경찰에서도 좀 더 경호를 강화를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민주당이나 혹은 이런 데 온라인에서 약간 논란이 되면서 그때는 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하는 모습, 우리가 네. 요청한 거 아니고 뭐 경찰에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좀 부수적인 문제가 오히려 좀 불거지는 게 좀 씁쓸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사실 정치적 유불리를 이제 해석하거나 뭐 따지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맞아요. 양당에서 네. 다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게 당연히 이제 맞는 접근이긴 한데 그래도 수면 아래서는 그런 고민들을 다 많이 했던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당정 논란도 나왔던 거죠. 사실 다 양당에서는 이게 네. 당원의 명부는 당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고 네. 민주당은 민주당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저도 뭐 예전에 듣긴 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처벌할 확인할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없네요. 확인할 네. 방법이 없고 확인하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딱 그 당원 명부에 대해서 양당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가장 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서로 좀 밀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초반엔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밀었던 거는 네. 이제 파장이 어떻게 갈까 그만큼 신경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 좀 고루 들어봤을 때는 네. 이번 사건 자체로는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총선에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 나오는 효과는 하나라고 보더라고요. 보통 지지층 결집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중도층이 옮겨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정당으로 반대 성향으로 옮겨간다거나 이런 일은 이번 사건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적인 공모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직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좀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향후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첫 메시지로 뭘 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야 모두 관심이 많고 네.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이게 왜냐면은 여태까지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잖아요. 근데 다 과거 사례들 보면은 뭐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고 다 이제 뭐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뭐 영웅심에 한다거나 뭐 개인적인 불만 같은 걸로 했던 사례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커터칼 사건 같은 거 네. 뭐 대전은요 이게 좀 논쟁도 그쵸.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어쨌든 그 대응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줬네 안 줬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사례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은 그 메시지를 많이 신경 썼던 행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폭행을 당하고 나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바로 다음 날에 그쵸. 나가가지고 선거운동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졌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 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들 주목을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첫 행보나 메시지로 뭘 낼 거냐. 그러네요. 그만큼 좀 네. 골똘히 고민하고 있고 사람들도 관심 갖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정치가 좀 양극화돼 있다. 또 이걸 너무 이제 정치권에서 이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정치권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네, 여의도 분위기가 사실 지금 되게 심각한 게 그러니까 여의도 오래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 싸우고도 밥 먹고 싸우고도 술 먹고 뭐 거기서 협상하고 막 이랬다 네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출장 가도 따로 지내고 뭐 이런 게 너무 일상화돼서 근데 아마 이런 분위기가 저는 그냥 지지자들한테도 스며들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서병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우리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됐는지 다 알지 않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를 좀 탓할 게 아니라 정치인이 반성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어질지는 그쵸. 조금 다들 네. 회의적인 분위기죠. 저도 2000년대 초반 얘기를 좀 하는 그 정치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임위 때는 그 상임위에서 서로 여야가 막 고성 지르면서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실 가면은 간식 있고 그래서 거기 잠깐 쉬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말로 너 그만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관계가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싸우다 많이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목욕탕도 많이 가고 사실 목욕탕에서는 그 관계가 다 풀어지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새롭게 들은 사례는 그 국회의장 순방 같은 경우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같이 갔다 오면 뭐 길게 가면 10박 이렇게도 갔다 오니까
보통 여행 갔다 오면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같이 갔다 온 의원들이 많이 친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가서도 거의 이제 기자들도 보통 같이 가거든요. 기자들하고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당 의원들하고 기자들 한 번 식사하고 야당 의원들하고 기자들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있다 보면 조금 뭐 가까워지기도 하는 면은 여전히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그만큼 벽이 높아졌고 인간적으로 좀 관계가 교류가 없고 인간적으로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예전보다 정치 문화가 좀 선진화됐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또 그 안에는 오히려 더 좀 격화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선진화됐다고 하나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있으니까요.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가 좀 그렇죠. 덜하고 이제 문화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수면 아래에서는 또 양당이 더 격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일 이후로 정치권 시계 멈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비명계 움직임이잖아요. 원래 사실은 이번 주에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었고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창당할 거다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지금 움직임이 좀 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고 실제로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씩 시동을 걸고는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원칙과 상식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도 곧 움직일 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냐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예외 없이 공통된 의견으로 야권 사람들 다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일시정지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뭐 신당 창당의 마음을 접고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방향 자체는 진행이 될 건데 다만 이제 뭐 이런 표현도 역시 좀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표가 참 뭐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 있어요. 왜냐하면 비명계 쪽에 명분이 훨씬 더 약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 관계자가 표현하기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그러니까 뭐 외부에 드러나는 좀 강경하고 아니면 좀 폭력적인 그런 그러니까 좀 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한 10에서 20%라고 치면은 보통 권리당원 중에 5에서 60%도 5, 60% 정도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강경 지지층들 그렇게 나서고 있지만 이 가운데 5, 60%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정부한테 공격을 당하는 그러니까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재명 대표 문제점 같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이제 앞서서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또 물리적으로 좀 드러난 거잖아요. 물론 이게 뭐 여당이 공격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공격을 당하는 사례만으로도 당원들은 많이 결집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비명계 쪽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의 지분을 뜯어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속력이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동력은 좀 꺾이는 게 사실인데 다만 방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이제 또 조금 하나 달라지지 않을까 했던 게 거부권 행사였어요. 그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영향 주지 않겠나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대한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여지가 없는 사안이야. 그러니까 이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한다. 이런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 비주류 쪽에서는 거부권이 기정사실이라도 우리가 조금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 성의라는 건 예를 들면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좀 낮은 자세로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런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이 특별감찰관제나 제2부속실 물어보니까 제2부속실 문제는 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2부속실이라는 게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역할도 되지만 사실 대통령을 부인을 공적 시스템이 약간 통제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공약을 깨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열어둬서 좀 향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 시점을 봤을 때는 그만큼 빨리 해야 되는 거구나.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정말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좀 목적 그게 가장 뚜렷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본회의 1월 9일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처리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회의를
민주당이 왜 잡자고 했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면서 그렇게 원내 지도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냐. 네. 인식 자체는 양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네. 야당은 유리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당은 빨리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이런 네. 거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국면을 이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권한쟁의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네, 네. 2월 본회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2월에 지금 아직 임시국회 잡힌 게 그 본회의 일정 잡힌 게 없는 상태인데 네.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거는 1월 9일에 처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뭐 2월에 처리하든가 조금 더 늦게 처리하자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끌어가겠다라는 거고 계속 끌어가게 되면은 뭐 지난주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야당 입장에선 유리한 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으면은 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론사 기사에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니까 언급이 계속 될 네. 거예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가 언급되는 게 야당에선 굉장히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시간을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천 과정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이미 공관위가 다 구성이 됐고 네. 국민의힘도 한 1월 중순 내에는 다 정리가 되고 공천 과정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일부 기류를 이상하게 느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준석 신당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거기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네. 그럼 이제 어쩌면 이제 이탈표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이 특검 문제도 다시 한번 그 의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끌려고 하는 연장시키려고 하는 쪽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쪽이 이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 만나볼게요.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개혁신당 허은하 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1월 4일 목요일에 있었던 인터뷰고요. 이날은 이제 허은하 전 의원이죠. 이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다음 날 이뤄진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그냥 과감하게 탈당을 하고 신당 가는 길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저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당의 영입 인재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례대표를 한 사람으로서 민폐를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지들, 저희 보좌진들에게도 미안하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보좌진들에 대해서 제가 12월 중순에 다음 순번인 김은희 후보를 예. 찾아가서 좀 부탁을 드리면서 다행히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승계를 받기로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도 좀 준비를 하면 그게 좀 깔끔해지면 제가 국민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승계가 되는 것이니까 네, 다음 배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홀가분한 것 같다. 그래서 당론을 따르면서 저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가장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비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장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 당에 그리고 지금의 당 국민의힘에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정치 국민들께 조금 덜 부끄러운 정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꾸려지고 지금 당이 변화하려고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이게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기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게 차분히 따져보면은요. 네. 바뀐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3개월 전만으로 돌려보더라도 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국민의힘이 뼈저린 성찰을 해야만 된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하고 예, 나서.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어떠한 성찰을 하고 또 무엇을 혁신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혁신위가 요란하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님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퇴 그리고 패드립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권 2인자가 오신 거거든요. 달라진 걸까? 정권의 2인자입니까? 2인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분을 지금 모셔왔는데 이거는 본질을 계속해서 외면을 하고 또 폭탄 돌리기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뉴스에서 그러니까 뉴스가 뉴스를 덮으면서 네. 어쩌면 이것 또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회피와 윤색을
시각으로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수의 괴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니고 정강정책위원장? 원래는 윤리위원장 하고 싶으셨는데 저희가 참으십시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역할을 그렇게 분담하셨어요? 우선은 현재는 저희가 정강정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책임져 주시고 저희가 전면에 서겠다. 예. 그 정강정책에서 보수를 뺄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회적 보수든 아니면 또 다른 보수의 단어들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어떠한 이념적인 것보다는 그 가치들에 저희는 집중하려고 하고요. 저는 뭐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창당 준비는 지금 몇 % 정도 됐다고 보면 되나요? 지금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당원이 2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당원 신청하신 분이 한 5,000명 넘어갑니다. 이 뉴스를 봤는데 아침에 2만 명 됐어요? 네, 18시간 만에 2만 명이 됐고요. 당원 가입하신 분이? 그렇죠. 종이 입력이 없었던, 그러니까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시도당 지금 7개가 1,000명이 넘어서요. 아마 시도당도 7개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채웠어요? 시도당별 인원도? 네, 다 채웠습니다. 와,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저희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위원장이네요. 이제. 위원장께서 창당을 진짜 최단 기간 안에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창당일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목표는 20일 전입니다. 1월 20일 전까지 하는 건데요. 늦어지더라도 1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벌써 오늘 아침에 7분 응선은 넘은 거죠. 2만 명 됐으니까. 그래서 더 빨리 되기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고 저희는 차근차근 또 어느 지역이 물갈이가 될지 이런 게 한 1월 말, 한 1월 25일쯤이면 정해질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개혁신당에 전격 합류할 인사들이 꽤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 맞습니까? 네.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부 여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듯이 아마 저보다 10배 이상 고민하실 텐데요. 그 고민의 강도가 커졌다라고 좀 느낍니다. 제가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나오면서 편지도 드리고 통화도 했는데 기존에 저하고 대화하던 거와 좀 달라지신 분들이 숫자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느끼고요. 적극적으로 조금 의사를 타진하는 느낌이 든다 하는 의사 타진 단계까지 가는 분이 그럼 있습니까? 네, 계십니다. 사실상 지역구에서 균열은 낼 수 있지만 1등이 되겠느냐 이렇게 의구심 품는 분들도 계세요. 20석 되면 1등 됩니까? 시대 흐름을 조금 더 트렌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신당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이제 이러한 뭐랄까 정치 현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사실 20석이 자신 있어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성공을 목표로 성공이라는 글자를 보고 가지 말자, 숫자를 보고 가지 말자.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정치 보고 가자라고 합니다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4일 목요일 허은하 전 의원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허 위원장 인터뷰에서 그 목소리 보면 약간 기대감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허 전 의원 탈당을 결심한 데 대해 이 당론을 따르면서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힘들었다. 탈당해서 홀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권 2인자다. 윤 대통령과 다른 점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현역 의원 10명 정도가 의사를 타진했다. 이게 그날 그 다음 날까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이 얘기들 중심으로 저희 또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하루 만에 2만 명 모은 것도 진짜 놀라운데 기사를 보니까 중앙당 창당 요건, 시도당 7개 설립 요건 다 갖췄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그냥 발표만 남은 거잖아요. 분위기 고무적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보는 시각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국민의힘은 어때요? 확실히 현역인 허은하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힘을 받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그 허 의원이 또 배지를 가지고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동요가 크지는 않고 아무래도 공천 작업이 조금 진행이 돼야 이런 분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 허은하 의원이 말한 10명 누구냐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뭐 명단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명 실제로 뭐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어. 주로 영남권에 있는 다선 중진 의원들인데요. 그게 뭐 실제로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혁신위에서 그때 이제 영남 중진 의원들 희생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응답이 없었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영남 다선 의원들 공천이 안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어. 관측, 그리고 특히 장차관들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이제 영남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엔 더더욱 공천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네.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영남에 무슨 의원이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저도 개혁신당 쪽에 그 10명 누구냐 힌트 좀 달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허은하 전 의원이나 아니면 그 주요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네. 천하 용인 중에 용 빼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내 분위기나 체크하면서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그런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 같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표현은 이거더라고요. 그 공천 학살이 양당 다 수순 아니겠느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뭐 표현하기로 이제 낙엽 줍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뭐 이삭 네. 줍기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어느 정도는 그걸 통해서 숫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아까 이제 공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네. 그 재의결 과정하고도 다 연동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했거든요. 거부권 쓴 거. 그럼 예를 들자면 이 개혁신당에 뭐 당론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개혁신당의 입장은 거부권 쓰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이거에 만약에 예를 들어 향후에 동조해가지고 신당으로 합류하게 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입장을 갖게 될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연동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흥미롭게 뭐 들린 얘기는 이건 이제 정보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네. 김기현 전 대표 그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다. 왜냐하면 그 네. 이제 당대표 그만두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 만났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랑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고 했는데 마지막에 만났죠. 네. 네. 그게 물론 김기현 전 대표는 그냥 마지막까지 탈당하지 말라고 설득하겠다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결고리를 좀 남겨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할 땐 관계도 또 괜찮았었거든요. 네, 네. 좀 영남권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김기현 전 대표가 끼게 되면은 그럼 뭐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물론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추정하는 네, 얘기일 상상의 뿐입니다. 영역이 네. 있고. 네, 네. 근데 그 하루 만에 2만 명, 2만 4천 명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요? 아, 이거 정말 좀 놀랍다 아니면 좀 예상한 수치다 이렇게들 보나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과거에 그 갑자기 당 이름이 생각나는데 과거에도 당원 모으고 이랬던 이력이 있고 항상 바른미래당. 예, 네. 사석에서 자기가 당원 몇 명 모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셔서 뭐 사실 하루 만에 2만 명이 놀랍진 않고 당에서도 당원은 충분히 그렇게 모을 정도의 이준석 전 대표가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죠. 네, 네. 전에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 네. 당원 모집을 많이 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네, 온라인으로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 올려가지고 모집 많이 했었는데 그때 모집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네. 그 추정되는 숫자가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원수 늘려놓은 게. 네. 물론 이제 원래 국민의힘 성향이었을 테니까 그쵸. 그걸 그대로 네. 뭐 다 빼올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그 자신이 당원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그 플랫폼을 안 쓰고 그냥 고유의 창당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플랫폼을 쓴다라는 거는 원래는 얘기가 나왔던 게 창당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인 작업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 신당을 뭐 가져다 쓴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당을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네. 출범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민생당 플랫폼을 쓴다거나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걸 다 안 했다라는 거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당원이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자신감.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당의 성격을 미리 그 어느 정도 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당은 물론 뭐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확실히 주인공인 신당으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많잖아요. 그쵸. 신당에 네.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준석 신당이랑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공천이 좀 어렵거나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좀 쉽지 않거나 뭐 수도권이거나 호남 쪽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민주당에서 유리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만 딱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딱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나리오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그런 다른 그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그림을 안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네. 향후에 어디로 뻗어나가기가 좋게 그렇게 좀 고유한 형태로 창당을 했다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활동 반경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 당 이거 중심으로 가는 게 낫다. 그렇죠. 이게 네. 합당하는 형태로 되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남의 플랫폼을 갖다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귀속될 제약이 수가 많이 있거든요.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금태섭 전 의원 신당하고도 아직은 명확한 그 사인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포지션 싸움도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합당하는 형태로 하기보다는 네. 흡수하는 형태로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도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만 딱 대장으로 2명을 놓고 나머지는 이 뜻에 원하면 합류를 해라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야지 시작부터 예를 들어 뭐 금태섭, 이준석, 뭐 이낙연, 뭐 양양자 여러 사람이 마치 공동 대표처럼 그런 구성을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질적이라서 모으기가 힘든데 그렇죠. 네. 합의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게 탈당이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유호정 의원이랑도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허은하 의원은 보니까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류호정 의원 당적 논란이 됐을 때 이미 그때 허은하 의원이 자기가 좀 치사하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이런 결정을 하겠다라는 예상은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왜냐하면 이중 당적 논란이 뭐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새누리당 분당 때 김여하나 비례위원이 출당 요구했는데 안 돼서 뭐 징계받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명분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허은하 의원이 명분을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이슈도 있긴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 김경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이준석 신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그리는 그림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네. 예, 그러니까 누가 합류하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3지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서로 연합을 하냐 이게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전 의원들 중에 이제 문병호 전 의원이 합류를 했는데 이분이 2016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나와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창당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주목할 만한 게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같은데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준석 대표랑 뭔가 강한 의지 같은 게 보여요. 둘이 이제 유튜브 대담 같은 것도 같이 했었고 그때도 그거 유튜브가 꽤 이슈를 끌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양양자 의원당은 그래도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있는 신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학교도 있고 이제 틀은 다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양자, 이준석 이 두 신당이 좀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고 합류할지가 제3지대에서 힘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신당뿐 아니고 이제 신당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이 신당 중에서는 좀 파괴력이 클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쉽지가 않고 비례대표로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5석 정도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준석 신당으로만 가면은 그런 정도의 목표치가 생기는 거라서 좀 한계가 뚜렷한 거고 그래서 결국엔 이준석 전 대표가 현역 의원들 좀 숫자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기호 3번 받고 좀 제대로 해보겠다. 어쨌든 목표치 자체가 교섭단체 이상은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 한계를 알고 있어서 요대로는 좀 끝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신당들을 합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아까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이준석 전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같이 손을 잡는 그런 그림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게 왜냐면은 다들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지대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중도층이나 아니면 양당에 굉장히 실증을 많이 느껴가지고 어디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헤매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그런 조건 자체는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러나 각각 있으면 이게 다 흩어져 버릴 거고 이거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당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즉 혼자서는 못한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합친다라고 치면은 또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이질적인 정당에 있었던 사람이고 당의 성격이나 정체성이나 선명성이나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만 보더라도 뭐 공통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나이든 아니면 뭐 성향이든 걸어온 길이든 공통점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으면은 이 두 사람이 뭉쳐가지고 신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은 뭐냐면은
명분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리를 택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기존의 명분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다.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네네. 기존의 그 여야 거대 정당도 명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연대 형태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것들은 접고 네. 그냥 이 삼지대가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 하나만 내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총선 때까지만 일단 연대를 하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기타 잡음은 다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공천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영남권은 저 개혁신당 쪽 뭐 이준석 전 대표 쪽이 가져가고 호남 쪽은 이낙연 전 대표 쪽이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물론 이제 야권에서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 출신들이 수도권에 후보들이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분리해서 공천을 하고 네. 그리고 손만 딱 같이 잡고 다니는 그런 그림만 하되 어떤 논쟁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가치는 이겁니다 이런 식의 논쟁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갈지 말지는 다시 한번 그때 결정을 하자. 예를 들면 전당원 투표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전당대회를 거쳐서 할 거냐, 그러니까 네. 이걸 따를 거냐, 그러면 당대표를 뽑을 거냐 이런 것들도 다시 하자는 거예요. 아예 분리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냥 의석수를 노려서 그런 실리적으로 정당을 만드는 그림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나리오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는 뭐 하여튼 뭐 비명계 쪽에 뭐 인사한테 들은 건데 그 가치를 하나 만들면은 네. 뭉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오직 실리적인 목적만으로 네네. 뭉친다라는 건데 다른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당내 민주주의의 뭐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하나 먼저 만들고 사람 이름으로 뭉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 아래 모두가 와라.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모두가 와라 해가지고 뭉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명분 만드는 뭐 방식 같은 것들을 뭐 AI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의견 많이 들어가지고 네. 뭐 그런 방향들도 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치는 정말 상상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삼지대가 주목받는 게 이번 주에 그 총선 100일 남겨두고 여론조사들이 정말 많이 발표됐는데 근데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대체로 정권 심판론이 높긴 하지만 당 지지율이 좀 비슷하고 또 중도층이 좀 눈에 띄었다는 것 때문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야 다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있긴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너무 높은 상황.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데 그걸 흡수를 못 해오는 상황.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든 어떤 이유든 간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도층은 지금 다 보류 상태라고 여야 다 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3지대로 가냐 아니면 여야가 흡수하냐 이거의 시각 차이인데 그러니까 제3지대가 결과적으로 여야 이 거대 양당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3지대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힘을 합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거대 양당의 기본 이제 생각이고요. 그러다 기대감일 보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번 이제 선거가 프레임이 뭐 친윤 대 반윤일 수도 있고 뭐 한동훈 대 이재명일 수도 있는데 이런 프레임 싸움에서는 어쨌든 양당으로 흡수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 아직 중도층은 대부분은 보류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저도 이게 관심이 좀 많았던 게 네. 그 민주당 내부에 보면은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기류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총선 지금까지 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면 정권 심판론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좀 적지 않은 소수가 얘기하기로는 쉽지가 않다.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정권 심판론이 실제로 그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 당 지지율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냐 당 지지율이냐 이 차이인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은 높은데 어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정확하게 연동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디커플링 현상이다 뭐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난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지난번 그 총선 때 좀 핵심적으로 전략 쪽 맡았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당시에도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크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한 1년 정도 네. 총선 전 한 1년 정도 한 10%포인트 이상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총선에서도 이긴 거다 뭐 그런 기준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물론 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합니다. 뭐 공천이 깔끔할 건지 뭐 인물들이 어떨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요 지표 중에 하나를 오히려 대통령 그 지지율보다는 당 지지율로 본다라는 거고 특히나 민주당에서 우려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네. 이 디커플링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류 쪽에서는 이렇게 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뭐 아바타 이렇게 폄하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정권 심판론 연동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네. 하지만 그 좀 소수 의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야당이랑 새로 싸우는 그림 만드는 것 자체가 다르고 사람도 완전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 지지율이 다르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 디커플링 관련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했지만 지금까지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앞으로도 한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당 지지율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오고 컨벤션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따로 노는 느낌인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조사에서도 1위를 하고 그러니까 네네. 한동훈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 이게 아. 당에 연결이 되나라는 의구심은 확실히 당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한 혁신이 때도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혁신이 안건이 고꾸라지니까 결국 다시 지지율이 원상복귀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분위기를 상승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정권 안정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될까라는 이제 당내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근데 네네. 아직까지는 좀 허니문 효과가 있고 좀 분위기가 좋아서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은데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 분리는 안 될 텐데 이 정도의 이 범위를 과연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한동훈은 다른 사람이니까 믿어주자가 될지 네. 한동훈 윤석열 결과적으로 세트 아니야라고 생각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싸움 자체가 그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야 싸움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편이다. 네. 이걸 부각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각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인 그쵸. 거죠. 저거 네. 보면은 입장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은 편이야. 이렇게 부각을 하고 싶은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보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 자체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을 부각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앞에 놓여 있는 이제 과제가 그중 하나가 특검법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번에 인재영입 위원장도 겸임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서는 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음 궁금증은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인사 검증 실패 얘기가 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그 인재 영입은 그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당내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게 좀 관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 인재 영입 측면도 있지만 이게 윤핵관 이철규 의원과 그쵸. 겸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당내 역학 구도에도 좀 변화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오면서 윤핵관, 친윤들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뭐 재신임 정도로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철규 위원장이 사무총장 시절부터 인재 영입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업무 연속성이죠.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과거에 대통령과도 지금 비슷한 분위기에서 과거에 친윤계와 윤핵관을 완전히 잘라내기는 좀 어려운 그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인재 영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겸임을 하지만 실무는 어쨌든 이철규 위원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오고 나서 인재 영입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원래 여당이 인재 영입이 되게 쉽다고 하거든요. 여당에서는 좀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크다 그쵸.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민주당은 좀 그래도 이번 총선에 대해서 긍정적 분위기가 맞다고 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는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영입을 하려고 해도 다들 좀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인재 영입을 하면 특히나 수도권 출마가 많은데 내가 수도권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다. 한번 조금 더 고심해보고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게 조금 한동훈 위원장 오면서 조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 그런 얘기들인데 네. 결국 이철규 의원이
재신임 됐고 살아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친윤 의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 이선 후퇴가 좀 명확해졌는데 이철규 의원만은 살아남았고 근데 이게 좀 반대로 보면 아주 소수만 살아남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 명만 돌아왔으니까 친윤 힘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보면은 비대위 구성을 봤을 때 네. 그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인재 영입한 그런 비대위 의원들도 많고요. 특히나 다 대부분이 외부 인사잖아요. 네.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 그 초선이고 뭐 아니면 뭐 이제 0.5선이라고도 하는데 네.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동혁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기자들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당에 오래 있었던 그렇게 지분이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대위원들 대부분 외부 인사. 핵심적으로 그 총선을 이제 지휘해야 되고 안에 이제 실무 작업을 해야 되는 사무총장은 0.5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외부에서 와서 뭐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당을 그렇게 잘 알까라고 봤을 때는 네. 이철규 의원 한 명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가장 이제 당에서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 색채가 약해졌냐 강해졌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친윤 색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냥 인재 영입 관련해서는 그냥 양당 모두 들어보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그 예전보다 안 좋은 운동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올 이유도 없고 네. 뭐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올 이유도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친명 쪽에 좀 주류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이번 총선은 인재 영입 싸움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쪽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할 거라고 서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재 영입 뭐 여러 차례 양쪽 다 발표를 했지만 네. 뭐 그렇게 임팩트가 주목받은 있다, 뭐 이런 건 인물은 없었죠. 아직은 없는 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덧붙인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총선은 양당의 태도가 좌우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의 태도. 네. 예를 들어 친명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때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크게 엄청난 변수는 없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정치권의 자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결국 정치권이 잘못한 몫을 지금 결국 그대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재 찾기가 어렵다는 거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